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강화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면 수업으로 신생아 파트는 쭉 이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면 수업을 처음부터 신생아 파트 33페이지 음랑 수종까지는 이미 대면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파트 교환해서 33페이지부터 우리 신생아 파트 마지막 39페이지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교환 33에서 39페이지까지 해서 신생아를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 강의가 지금 있고 나서 그 후에 리뷰 강의를 제가 하나 더 촬영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리뷰 강의도 한번 보시면 좀 시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펴실 거는요, 33페이지 선천성 대사장애입니다. 다들 교환 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선천성 대사장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선천성이라는 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태어났을 때 봤더니 대사적인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게 선천성 대사장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종류가 어떤 건지를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페닐케토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갈락토고스 혈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 요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 어떤 질병인지를 이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이 부분이 2015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그래서 아기들은 일단 태어나서 기본적인 검사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랩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검사 방법은요, 생후 48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7일 이내에요.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 이후에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통해서 1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48시간에서 7일 이내에 1차적인 검사를 해요. 어디다 간다고요? 발 뒤꿈치에다가 이제 혀를 냅니다. 피를 내서 검사를 하는데요. 만약에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두나요? 아니죠. 확진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을 합니다. 재검을 해보고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언제 한다?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에 하고 어디에다가? 발 뒤꿈치에다가 체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보시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1722까지 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선천성이 붙었으니 태어났을 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이런 질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성인도 마찬가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인 및 병태 행위를 보시면 원인은 약 80%가 갑상선 형성 부전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형성이 잘 안 돼서 대부분 생기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증상 한번 보시면 증상은 일단 특이적인 증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됐을 때 정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이적인 증상도 있지만 그거와 무관한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수유 저하, 기면, 황달, 호흡곤란, 청색증, 변비, 목쉰, 울음소리 이런 것들은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결핍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생후 2에서 3개월간 증상이 없거나 약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쵸. 엄마한테 갑상선 호르몬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2, 3개월은 괜찮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오롯이 나타나게 되죠. 왜? 엄마 때 받은 갑상선 호르몬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체의 갑상선 호르몬이 태아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증상이 없거나 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증상들, 약간 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낮은 콧날, 좁은 이마, 푸석한 안검, 큰 혀, 차게 느껴지는 얼룩덜룩한 피부,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머리카락, 발육의 지연으로 대천문. 대천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대천문은 언제 닫힌다? 12에서 1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계속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경계 발달 지연 때문에 지적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심각한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낮은 콧날, 푸석한 안검,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라면 생기는 특이적인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보시면 진단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떨어져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보시면 T4, T3 수치는 하강입니다. 하강되어 있고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4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티록신이라고 합니다. 티록신. T3는 트리오오드 티로닌이라고 합니다. T4, T3는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니까요. 떨어져 있는데 반대로 TSH 수치는 상승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TSH 수치는 뭐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떨어져 있으니 뭐예요? 갑상선 자극을 하는 호르몬은 당연히 올리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반드시 T4, T3인 갑상선 호르몬은 떨어지고 TSH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올라간다 하는 것을 반드시 줄치고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치료는 뻔하죠?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제는 평생 투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저하니까요.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해 주셔야 되고요. 출생 직후에 바로 치료를 한다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지능 발달도 정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는 어떻다?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한번 보시면 간호중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간호중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병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기에 발견해야 빨리 치료해서 지능적인 문제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별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결핍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과량 투여 시의 부작용 뻔하죠.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가 올라갔다. 항진증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계속 붕 뜨잖아요. 그죠? 맥이 막 빨라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곤란, 빈맥, 발열, 발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페닐케톤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닐케톤류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얘는요 단백질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아미노산 대사 장애로 상염색제 열성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대사 장애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 및 병태 생리 한번 보시면 아미노산 대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에 보시면 페닐알라닌 수화 효소의 활성이 선천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염색제 열성 유전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닐알라닌이 뭔지 아셔야겠네요. 그렇죠. 페닐알라닌은요 단백질 속에 들어있어요. 단백질 속에 2에서 5% 정도 있는 게 페닐알라닌입니다. 그래서 페닐알라닌이라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 결핍이 돼서요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 안에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에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계속 어떻게 해요? 축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백질을 어떻게 한다? 이거를 분해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얘는 결국에 뭘 해야 된다? 단백질을 피하시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 보시면 성장 발달 장애, 그리고 피부 및 눈동자 색소 결핍, 백색증이 생기고요. 잦은 구토, 불안정, 행동이 과장됩니다. 그 경련성 근육 운동, 그러니까 강직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땀과 오줌에서 특징적인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페닐케톤요, 그러니까 페닐케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러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지능 발달이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단은 어떻게 할 거고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풀트리 검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뒤꿈치 혈액을 채취를 하시는데요. 생후 3에서 7일, 그러니까 미숙아는 1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쯤에 우리가 검사를 하고요. 검사 시에는 영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단백질을 먹어야죠. 왜? 단백질이 분해할 수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백질 근원 식품을 일단 섭취를 합니다. 하고 나서 혈액 검체를 채취해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혈중 페니랄라닌 농도는 정상치는 2고요. 비정상은 4에서 20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페닐케톤요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는 식이요법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아미노산 프리 밀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미노산이 없는 우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식품에 있는 단백질은 15% 정도의 페닐알라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 특수 처리된 우유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줄 쫙 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모유는 저페닐알라닌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모유는 가능하다. 그 줄 치시고 밑에다 쓰세요. 모유 가능. 네, 모유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생 저페닐알라닌 시기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백질을 피하는 시기를 하셔야 하고 대신 모유는 가능하다. 왜? 모유는 저페닐알라닌 식품이니까. 그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네요? 페닐케톤 요증은 모유가 가능하다.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갈락토오즈 혈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갈락토오즈 혈증은 모유와 일반 우유에 포함된 당분인 갈락토오즈는 똑같은 말로 유당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당을 말해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분해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탄수화물 대사장애를 야기하는 유전 질환이 되겠습니다. 상염색제 열성으로 유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증상 봤더니 성장 부진, 구토, 감비대, 황달, 설사, 정신운동 발육지연, 아미노산류가 있습니다. 자, 진단은 다 발 뒤꿈치에 합니다. 신생아기의 선별검사는 생후 2, 3일경에 발 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가 뷰러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갈락토스, 유당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 뭐다? 이 유당을 또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당이 자꾸 몸에 쌓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당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치료는 식이요법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 나와요. 모유는 금기입니다. 줄치고 별표. 즉시 유당을 함유되지 않는 특수 분유를 먹이셔야 되는데요. 식이요법은 7에서 8년간 엄격하게 따라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정된 처방을 평생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유당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 포인트 잡아요. 갈락토스 혈증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되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유당이 계속 쌓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피하라? 유당을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모유는 금기다. 그러니까 모유에는 유당이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모유는 금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페닐케톤요증하고 갈락토스 혈증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되겠네요. 페닐케톤요증은 모유가 가능하다. 근데 갈락토스 혈증은 모유가 불가능하다. 두 개 비교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선천성 부신증식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생산에 관여하는 효소의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염색체 열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얘는 여자아이, 그러니까 여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남성화가 되는 원인 중에 대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만 나타난다고요? 여자 아이에게만 나타납니다. 자, 넘겨보시면 위에 팁 하나 나와있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보시면 35페이지 페닐게톤요증과 갈락토즈 혈증의 치료 방법 CD요법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하니까 한번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페닐케톤요증은 CD요법에 대한 가족 교육이 필수이고 갈락토즈 혈증은 처방된 시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쫙 칩니다. 페닐케톤요증은 모유 섭취 가능, 갈락토즈 혈증은 모유가 금기다. 이거 무조건 나오겠네요. 줄 치고 별표. 자, 계속 이어서 선천성 부신 증식증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밑에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부신 피질 호르몬을 합성하는 효소의 결핍 정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신 피질 자금 호르몬의 과합성이 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끝에 안드로겐의 과잉 분비 정도에 따라서 각각 증상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겐이 뭐다?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다. 누구에게만 생긴다? 여자 아이. 자, 치료 보시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부신의 안드로겐 과잉 분비를 억제해야겠죠. 왜? 안드로겐이 많이 나와서 남성적인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아에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비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및 성기능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평생 비정상적으로 높은 안드로겐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투여하면서 평생을 지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호 한번 보시면 여아에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출생 시 모호한 성기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성기를 갖고 태어난 여아는 음순이 융합되고 음액이 비대되고 노두부의 위치 이동 등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어떻게 꼼꼼하게 사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확인이 어려운 신생아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출생하면 부모들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외음부의 내적 구조가 적절하면 외적 구조는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천성 부신 증식증 키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여아에게 생기는데 남성화가 되는 안드로겐이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여아에게 생기는데 남성 호르몬이니까 아이가 남성화가 된다. 그래서 약간 부적절한 그런 성기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단풍당뇨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풍당뇨증 한번 보시면 우리 쭉 나오면서 상염색체 열성질환으로 유전되는 선천성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치료하지 않으면 정신지체, 신체불구,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질병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단풍당뇨증은 얘는 단백질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성 성분인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 이 세 가지는 안에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몸에 계속 쌓인다는 거죠. 자, 단풍당뇨증은 소변이나 눈물, 탈땀 등에서 달콤한 단풍 시럽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단풍당뇨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과 병태생리 한번 보시면 효소장애에 의한 인체 내 필수 아미노산은 줄 치세요.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의 대사 이상이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줄 치시고 뭐라고 쓰시면 된다?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끝에 보시면 알파케토산이 대사되지 못해서 축적이 돼서요 신경 증상, 뇌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 사정 보시면 이제 진단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혈중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의 혈중 수치를 분석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요. 자, 증상 보시면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속이 진행이 돼서 신경계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가로되어 있는 거 보세요. 경련, 강직성, 후궁관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후궁관장은 뭐예요? 목과 등이요. 이렇게 활 모양이 되는 겁니다. 활 모양이 되는 걸 후궁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신생아 증상은 식욕부진, 보챔, 빨기반사 소실, 구토, 모로반사도 소실이 되니까 지금 반사들이 다 소실이 돼요. 그래서 모로반사는 뭐예요? 애가 놀라잖아요. 파라폴레트가 몸물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로반사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소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련, 고음의 울음소리, 경직과 무기력, 활동 저하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소변에서 굉장히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름이 단풍당뇨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풍당 냄새가 난다고 했죠. 이거는 아까 단풍 시럽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요. 진단과 치료가 지연이 되면 증상이 빨리 진행이 돼서 혼수 상태, 그리고 사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지체, 신체장애, 발육장애 등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영구적 손상의 위험이 감소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와 간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몸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에 어떻게 해요?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치료와 간호 보시면 두 번째 줄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 수치를 신속히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줄을 쫙 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막 투석이라든지 아니면 교환, 수혈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그러한 것들도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제거된 특수 분유로 수유를 해야 되고요. 수유하는 동안에 이들 아미노산 수치를 계속 확인하고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호모시스틴 요증입니다. 자, 호모시스틴 요증은요, 호모시스틴의 대사에 필요한 시스타티온인 베타 합성효소의 결핍으로 발생되는 선천성 아미노산 장애입니다. 자, 호모시스틴이 뭔지 아시겠죠? 호모시스틴은요, 천연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에 속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냥 천연 아미노산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병태생리 보시면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의 대사 과정 중에 시스타티오닌 합성효소의 결합으로 메티오닌과 그 대사 산물인 호모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체내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호모시스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연 아미노산인데요, 얘는요 메티오닌, 이게 어떻게 잘 대사가 안 돼서 우리가 대사가 됐을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틴이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단 보시면 메티오닌 수치가 당연히 증가됩니다. 증가되면서 아까 얘기했어요. 메티오닌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엔 어떤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건데 그 독성 물질이 호모시스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내렸을 때 메티오닌 수치가 증가되고 소변으로 대량의 호모시스틴이 배설되는 것을 확인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얘는 아까 얘기했어요. 호모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천연 아미노산이라서 단백질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백질을 줄인다거나 안 먹는다거나 하는 게 치료법이 아니고요. 얘는 독특해요. 치료는 우선적으로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합니다. 피리독신을 이제 줘요. 대량 투여를 합니다. 이게 우리 그 수치를, 호모시스틴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혈액 내에 메티오닌 수치가 정상화되고 소변에 호모시스틴 배설이 소실되어도 비타민 B6는 계속 투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정상화되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B6를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천성 대사 질환이었어요. 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다시 리뷰를 합니다. 자,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거 일단 성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세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에 발 뒤꿈치에서 체열을 한다는 거. 그리고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 한번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진단을 내릴 건데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그쪽 떨어집니다. T3, T4는 떨어지고 TSH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올라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펜틸케논용 뭐랑 관련있다고요? 단백질이요. 네, 단백질. 그래서 페닐알라닌 수화효소의 활성이 선천적으로 저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속에는 페닐알라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페닐알라닌을 분해해야 되는데 그게 결핍되어 있어서 어떻게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쌓인다는 거예요. 페닐알라닌이. 자, 그래서 우리 결국 뭘 해줘야 된다? 얘는 단백질과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치료보험 보시면 아미노산 프리밀크라고 하는 저 페닐알라닌 식품을 줘야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 모유는 가능하다. 근데 한번 보시면 갈락토스 혈증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잖아요. 갈락토스 유당이다. 그래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됐다. 그럼 뭐가 문제다? 유당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3번 치료 및 감을 보시면 모유는 어떻게? 금기다. 왜? 모유에는 유당이 들어있으니까요. 피해줘야 된다는 거. 두 개 비교하시고 선천성 부신 증식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 여아에게만 나타나요. 남성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35페이지 보시면 남성 호르몬 중에 안드로겐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안드로겐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준다. 자, 그다음 5번째 단품 당뇨증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랑 문제가 있다? 그렇죠. 단백질 구성 성분인 3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신, 이소루이신, 그리고 발린 이 3가지의 문제가 있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냐? 얘도 단백질과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은 치료와 간호 보시면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 수치를 신속히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아미노산이 제거된 특수 분유를 주자. 자, 그 다음 6번 호모시스틴 요증 말씀드렸습니다. 호모시스틴 요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대사 과정 중에서 메티오닌과 그 대사 산물인 호모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체내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티오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호모시스틴이라는 건데요. 호모시스틴은 천연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단은 메티오닌 수치가 증가되고 호모시스틴이 배설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치료는 뭘 한다?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뭐다? B6, 비타민 B6를 준다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유전성 질환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고요. 유전성 질환은 염색체 이상을 포함한 유전성 질환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또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의 분류 한번 보시면 유전성 질환은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 2번째 산정 검사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유전성 질환, 염색체 질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산정 검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산정 검사, 초음파 검사 하겠죠. 어디서 초음파 검사는 쭉 나오면서 맨 끝에 형태적인 기형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음파 배에 이렇게 돼서 보면 애기의 이제 형태가 나라든지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확인할 수 있고 이분 척추와 같은 태아의 비정상을 확인하기 위해 임신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고 나면 산부인과 자주 가잖아요. 가서 뭐예요? 계속 초음파하는 거예요.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꼼꼼하게. 자, 그 다음 3중, 4중 표지자 선별 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모체, 혈청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염색체 검사는 육목 채취나 양수 천자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어떻게 니들 바늘을 찔러서 양수로 검사를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양수 지수는 초음파적 진단법으로요. 양수 포켓에
모든 사면을 어떻게 다 재가지고 우리가 더해서 우리가 양수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정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유전 상담 보시면 유전 상담은 유전성 질병을 갖고 있거나 위험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질병과 관련된 문제점과 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간호사, 의사, 유전학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상담은 상담자와 가족 간의 정보를 나누는 의사소통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의사결정 전에 유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유전이 질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전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우리 의료진들이 꼼꼼하게 이 질병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해를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 질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증후군은요 18번 염색체가 총 3개입니다. 그러니까 18번 염색체는 원래는 2개여야 됩니다. 근데 에드워드 증후군은 3개라는 뜻이고요.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대부분요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출생 후에 10주 이내에 사망합니다. 근데 간혹 사망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생존한다면 심한 정신지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합기형과 심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요. 대부분 선천성 심장기형도 동반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 있어요. 보면 집게 손가락이요. 가운데 손가락 위에 새끼손가락이 넷째 손가락 위를 덮고 있고 엄지는 굴곡이 됩니다. 자,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 보시면 일단 집게손가락, 그렇죠? 집게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 위로 올라가 있고 엄지손가락 굴곡되어 있는 이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중요한 건 뭐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다. 그리고 손가락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아의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X 염색체가 하나 없거나 부분적으로 결여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괄호에서 45, X5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X 염색체는요 2개가 돼야 됩니다. 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46 그렇죠? 46이고 그리고 XX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애기 같은 경우는 45 그리고 X5 이런 식으로 결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X 염색체가 하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남성적인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진단 및 증상 보시면 사정 시에는 성장 양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작은 키, 그러니까 평균 신장이 142cm 정도가 됩니다. 더딘 성장이 특징적이고 종종 진단의 첫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애기 보시면 작은 키, 두껍고 줄진 목, 넓은 가슴, 넓은 젖꼭지 간격, 그리고 무월경 불임 나오죠. 그리고 출생 시 손과 발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월경이라든지 이러한 여성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터너 증후군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3번 치료와 간호를 보시면요. 터너 증후군의 주요 치료 목적은 성장 장애 및 성적 발달 장애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142c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월경도 되지 않고 불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적 발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때는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성장 발달과 월경을 촉진시키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월경을 주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거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나 불임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키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계속적으로 투여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장 호르몬을 맞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크라이펠터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이에게 나타납니다. 남자 아이에게. 그래서 모든 성염색체 이상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47개 그리고 XXY인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X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47 XXY가 되고요. 크라인펠터 증후군은 출생시 뚜렷한 비정상 소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춘기 이후에 발견되는데요.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키가 커요. 크고요. 여성형 유방을 가집니다. X랑 또 안타가 있잖아요. 2차 성징의 발현이 없고요. 요도하열, 잠복고환 우리 다 배운 것들입니다. 요도하열이 뭐예요? 그죠? 요도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요도구 끝에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요도 아래쪽에 맺혀 있는 것을 요도하열이라고 얘기했고 잠복고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래쪽으로 고환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어디가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잠복고환이라고 얘기했죠. 작은 고환, 무정작 등으로 불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크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누구한테 나타난다고? 남자 아이에게 나타난다고요. 자, 그러니까 약간 여성성인, 여성형 유방 같은 것들, 불임, 그리고 고환 부분은 굉장히 작거나 잠복고환이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프라더 윌리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인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오타라고 저번에 공지를 한 적 있습니다. 몇 번 염색체? 그렇죠. 15번 염색체입니다. 15번.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고요. 저신장, 비만, 정신지체, 성선 기능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 및 증상 한번 보시면 증상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지만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임상적인 증상과 경과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밑에 애기 한번 보세요. 프라더 윌리 증후군 아동의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옆에 외모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키가 좀 작죠. 멍한 표정이 있고요. 그리고 눈이 약간 암흑형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사시가 있고요. 평평한 콧등, 얇은 밑입술, 척추측막증, 그리고 독특한 건 배가 굉장히 복부비 많이 심하고요. 그 생식기 형성 저하증, 손과 발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더 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더라. 점점 커갈수록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이런 외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부 쪽이 살이 찌고 하는 지금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조금 작은 아이, 좀 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치료와 간호 한번 보시면 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성기능 저하증과 저신장, 비만에 대한 지지요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니까 거기 어떻게 증상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서 증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9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묘성 증후군입니다. 묘성, 이게 뭘까요? 네, 고양이, 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5번입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우리 프라더 윌리 증후군은 15번이고요. 묘성 증후군이 5번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5번 염색체 단화, 짧은 부분의 부분 결실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드문 질병으로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후두 위축, 그러니까 목 쪽에 후두가 아니라 위축돼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난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굉장히 고음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얼굴이 둥글고요. 양눈 사이의 간격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는 때로는 화난 고양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야옹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애기들은 머리가 작아요. 소두증, 턱이 작은 소하악증, 낮은 귀의 위치, 근력 저하, 심한 정신 지체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애도 완치하는 방법은 없고요. 정신지체에 따른 작업 및 물리치료 등에 제공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완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상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간호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인 신생아는 끝이 나는데 일단 제가
유전지랑 한 번 더 리뷰해 드릴게요. 금방 제가 아까 했던 대사 이상 한 번 리뷰했죠? 유전성 씨랑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중요한 부분 37페이지에 에드워드 중군 같은 경우는 몇 번 염색체? 18번 염색체가 3개다. 그러니까 원래는 2개인데 3개더라. 그래서 좀 특이한 특징이 있더라. 손가락이 집게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위에, 새끼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 위를 덮고 엄지는 굴곡되어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터너 중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아의 성 염색체 이상인데 X 염색체가 하나 없거나 부분적으로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45X5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다? X 염색체가 2개여서 46XX가 되어야 하는데 45X5더라. 자, 그래서 물려내기들의 특징은요, 저신장, 키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무월경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증상 치료를 해야 된다. 38페이지 보시면 성장 장애와 성적 발달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 클라인펠터 증후 같은 경우에는 누구? 남자 아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 염색체 이상 중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고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47XXY 성 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키가 크고요, 여성형 유방을 가져요. 그리고 불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프라더 윌리 증후 같은 경우는 몇 번?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신장, 비만, 정신지체, 성성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한다.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신장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요법 여기 맞춰서 증상 치료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9페이지 묘성증후 보시면 몇 번? 5번이요. 5번 염색체의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건데 왜 묘성이냐? 아기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머리는 작고 소화증, 낮은 키의 위치, 정신지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얘도 완치할 수 있나요? 완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지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증상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쭉 해서 지금 오늘 33에서 39페이지까지 진도를 이제 전부 다 나갔고요. 신생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이지로 보자면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페이지 교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우리가 다 대면으로 수업을 했고 이번 이제 또 이제 비대면으로 했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필기해 준 거 위주로 쭉 한 번 다 훑어는 보셔야 됩니다. 쭉 한 번 다 보시고 지금 강의도 쭉 다 보시고 나면 마지막으로 리뷰 영상 제가 5에서 39페이지까지 신생아 파트를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 1시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신생아 간호 공부하시느라고요. 한 15주 이 정도를 가지고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족한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